우리 어머니들이 남편 흉을 봐요, 모여서. 그런데 막상 친구가 나와 유사한 어떤 에너지 수준으로 남편 험담을 하고 흉을 보면 확 불쾌해지기도 하고 싫어진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흉을 봐서 내가 맞장구를 쳐준 건데 왜 싫어하지? 이게 원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책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이 히스테리적 주체인 여성이 아니죠. 이제 히스테리적 주체인 남성도 있어요. 남성도 있는데 이 히스테리적 주체가 불안과 고통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이 고통의 어떤 많은 요소 중에 이제 제가 책에서 언급한, 그리고 락강 정신분석에서 언급하는 주의상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쾌락인데 뭐 잉여쾌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영어로 번역되면 인조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다 표현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프랑스 그 원어인 주의상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의상스는 쾌락 원칙을 벗어나는 잉여쾌락, 향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쾌락에 대해서 조금 확장된 이미지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남성분들과 작업을 하면 쾌락이라는 단어를 쓸 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혹은 오히려 막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쾌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성이 요조숙녀가 많아서 그러냐? 아니,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미지죠. 이 히스테리적인 그 주체의 특징이, 쾌락이라고 하면 굉장히 성적 문란이나 좀 문란한 것들, 부정적인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성이 이미지에 훨씬 지배를 많이 받거든요. 이 여성적 나르시시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싫고,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면 그 화를 내는 내 모습이 싫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미지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쾌락이라는 단어, 쾌락이라는 말, 언어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에서 이야기한 이 쾌락이, 그 주의상스라는 게 성적 향유인데, 이 성적 향유가 제가 이전 강의나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어떤 성행이나 성적인 유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변주거든요. 변주. 그리고 여성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뭐 말을 하는 행위라든지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쾌락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 주의상스의 특징과 혹은 잉여쾌락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히스테리적 그 주의상스의 하나는 쾌락에 반드시 고통이 따라붙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분석실에서 분석을 할 때 막 고통의 증상을 호소할 때, 분석가는 굉장히 주의해서 찾아내는 지점이 이 고통을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화하고 반복을 하는 이 고통의 지점에서 무엇을 즐기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특히 락강 정신분석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쾌락은 우리에게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그냥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아주 생애 충동 자체가, 리비도라고 하는 자체가, 생애 에너지는 성적 에너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나아가서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만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오면서까지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쾌락들이 있는데, 보통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현실 원칙은, 쾌락 원칙은 불쾌는 밀어내고 안전함, 유쾌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원칙. 그런데 이 주의상스는 이 보수적 원칙, 안정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서 안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정말 그만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의상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멈출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고통과 더불어서. 뭐 술을 마시고 나서도 그 다음날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우린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약간 회복이 되고 나면 또 술이 땡기는 것처럼, 술로 손이 향하는 것처럼 이 쾌락의 속성이 그런 거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주의상스적인 측면이 단순히 물질적인 중독과 쾌락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적 혹은 히스테리적 주체인 여성은 관계 안에서 특히 고통을 발화하는 방식으로, 결핍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그 쾌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 희열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그런 측면에서 쾌락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단순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책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CF에 보면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너무 아주 적절하게 딱 와닿았어요. 물고 뜯고 씹고 즐기는 거예요. 포인트는 즐긴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남편 흉을 봐요. 모여서 남편 흉을 보는데 막 험담을 하잖아요. 남편 흉.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힘든가 보다, 저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동조해서 흉을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리고 또 여성들은 주로 동맹을 잘 맺기 때문에, 이 히스테리적 주체의 특징 중 하나가 공모와 연합을 잘하죠. 뭐 우리가 예전에 그 고전적인 차원에서 한 남성을 두고 본처와 후처가 형님아우하고 살 수 있는 게 한 대상을 중심으로 놓고 동맹하고 연합할 수 있는 건 그 히스테리적 주체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데 막상 친구가 같이 이 얘기에 뛰어들어서 나와 유사한 어떤 에너지 수준으로 남편 험담을 하고 흉을 보면 되게 확 불쾌해지기도 하고 싫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헉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흉을 봐서 내가 맞장구를 쳐준 건데 왜 싫어하지? 좀 이제 의아해하는 것들, 이게 원리가 있죠. 즐기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내가 나르시스적 방식으로 막 뭐 자랑을 하고, 내 남편이 이렇고 내 아이가 이렇고, 이런 즐김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이미지를 섭취하는 면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런 자랑을 하거나 도치적인 즐김은 좀 나르시스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이미지를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고 뜯고 싶고 즐기고라는 거는 히스테리적 주체가 실제로 내가 말을 하는 행위, 실제 성적 에너지를 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을 혹은 남자친구를 씹으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자니까 내가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여기 뛰어들었어. 어느 정도 동조하고 공감이 일어나서 내가 그 즐김에 시너지를 더해주는 건 좋은데, 실제로 같이 그 대화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서 마치 나인 것처럼 불쾌해하는 건, 아니, 내 남편을 내가 즐기고 있는데 네가 왜 여기 들어오는 거지? 이래서 불쾌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즐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의상스, 일종의 그 성적 쾌락, 성적 향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행위 안에서 성 에너지를 발화하기 때문에, 소진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을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행위. 그리고서는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혹은 뭐 친구들한테 내가 너 아니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겠니? 근데 듣는 사람이 그냥 지치기도 하고 혐오를 느끼기도 하죠. 왜 혐오를 느끼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교육을 받고 언어적인 금지의 지배를 잘 받아서 신경증이라고 하는 건 잘 억압이 되어서 우리는 정상 범주에 들어왔잖아요. 정상이라고 말하는 범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성을 즐기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뭐 노출을 한다거나, 이건 이제 도착으로 가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은밀하지만 내 앞에서 성적 향유가 일어날 때 우리는 불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혐오감을 느끼고,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 연인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막 그 애정행각을 막 노골적으로 할 때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요새 젊은 것들은 그거는 가부장적이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잘 억압된 우리들은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여기에다 성적 향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들은 부끄러운 걸 몰라. 좋으니까 향유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어떤 누군가의 성적 쾌락을 지켜보는 사람은 굉장히 보는 사람이 수치스럽기도 하고 불쾌해지고 역겹고 혐오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이지만 여성이 물고 뜯고 씹고 즐기는 방식에는 굉장히 성적 어떤 향유가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타자가 참여하는 것은 불쾌한 일이기도 하다. 지켜보는 사람도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 그냥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아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런 역겨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요소들이 아주 사소한 데서
출발해서 뭐 실질적인 어떤 굉장히 피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쾌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 삶에 포진해 있다. 관계 안에서 언어를 주고받는 과정 안에서 혹은 하다못해 여성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막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직접적인 노력과 그 절박함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즐김이 유효하다. 근데 이 즐기는 쾌락의 상태보다 고통이 너무 심하게 압도할 때는 숨을 못 쉬겠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이러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상스에 대해서 이건 사실 부분적인 거고요. 이거 주의상스를 다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히스테리적 여성이 히스테리적 주체가 어떤 방식의 희열을 즐기느냐, 그리고 이 쾌락을 협소한 의미로 보지 않고 조금 더 확장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 열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성적 소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거든요. 이 여성적 소유에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팔루스를 쫓는 행위, 팔루스를 가지려는 행위,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의 욕망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팔루스를 쫓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단순히 팔루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생애 충동, 생애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가지려고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소유에는 저는 이게 조금 연결이 바로 이렇게 쉽게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특권의식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거든요. 우리가 보통 특권의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뭐 자기들 위주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이게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갑질이죠, 그냥 그건 갑질인 것 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대접받아야 되고 이건 갑질인 거고, 실제 특권의식은 우리 모두의 어떤 굉장히 깊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나는 특별해야 되고 나는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의 그 영유아의 출발이 매우 나르시즘적이에요. 그 부모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반영받고 그 자아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더 특별한 아이로 또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출발인 굉장히 필연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 나도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증상을 호소하는 가운데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특별하지 않고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에 대한 부적절감. 그래서 이제 상담실을 찾아가면, 혹은 뭐 종교 안에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당신은 특별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그런데 또 돌아왔으면 아무것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꼭 사랑받아야 될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못한 존재도 많단 말이죠. 뭐 우리가 부모 없이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도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저주받은 존재들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사랑받는 환경에 태어나서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고맙고 운이 좋은 건데, 사랑받았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끊임없는 여러 가지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많은 결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상처를 없애야 되고, 나는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특권의식의 기본적으로 온전성에 대한 어떤 그 환타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계적 환타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저는 하나의 특권의식이다. 왜냐하면 그냥 태어났고 살아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이것만이 오로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살아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느냐를 내 나름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타자로부터 더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한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소유에 대한 혹은 이 하나의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보상받지 못하거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거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자체가 특권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언제든 불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졌던 어떤 것이든 사실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타인과 내가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았든 사랑을 못 받았든 결국 이 인간의 구성되는 이 인간의 구조나 요소들이 그냥 우린 다 남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 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이 찾아오면 기쁘고 고마운 일인 거지만 나에게도 언제든 불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태도, 이 허용적인 태도가 참 갖기 어렵거든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필사적인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필사적인 노력이 마치 내가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식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당히 팔루스적인 어떤 소유나 그리고 내가 한번 소유한 것은 잃을 수 없다.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특권의식이라고 전 이 모든 것들이 특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특권의식이 너무 많다. 그 부분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종교에서 말하는 정신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되게 고통으로부터도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오히려 그런 고통,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조차도 허용하는 그런 태도가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함께. 저 또한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매 순간 제 삶에도 찾아들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성, 포기하지 않으려는 어떤 주어진 것들은 다시 이것이 추락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추락한다고 생각하고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충동 같은 것들이 제 안에도 끊임없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스스로와 대화하거든요. 그 대화는 이것을 잃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 잃을 수 있느냐를 고민해요. 이게 죽음 충동 혹은 죽음에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는 태도라는 거죠. 이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생의 충동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음의 어떤 요소,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데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의 요소를 우리 삶으로 계속 도입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 지점에서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죽음 충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조금 직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되고 발전하고 좋아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이게 다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라는 거죠. 소유의 측면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책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다루었었는데 내가 명품백 혹은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욕망, 그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내가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말하자면 종교나 영성적인 측면에서 뭐 우리가 득도를 한다거나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영적으로 내가 비워지기 위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과 이 세속적인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구조적으로는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의미의 에너지 발화라는 거예요.
내가 답을 얻어야 돼. 내가 비워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해야 돼. 포기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막 열심히 배우고, 내가 뭔가를 내려놓기 위해서 또 막 그 지도자를 찾아가고,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막 기도 열심히 막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거나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같은 에너지 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다 생애 충동이거든요. 다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겠다는, 살아남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절대적인 원칙인데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이제 제가 계속 죽음에 대한, 죽음 충동에 대한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거는 멈추는 건데,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하지 않는 게 단순히 무기력한 채로 내가 기력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지 않는 상태, 멈추는 상태이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면 잔소리를 멈추는 거예요. 그냥 멈춰보는 거죠. 그리고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긴 해야겠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생애 충동인데, 멈추면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 또 내가 어떤 불안이나 어떤 공허함이나 어떤 공황 상태에 시달리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멈춤이고 이게 사실은 죽음 상태거든요. 뭔가를 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혹은 어쨌든 일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하던 거, 했던 것들, 하던 것을 그냥 멈추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그 죽음의 요소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지점이 그 멈춤의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멈췄을 때 혼자 있게 되는데요. 진짜 혼자 있게 돼요. 우리가 그 자아가 늘 타자와 함께 있으면서 접촉하면서 내가 나를 느끼고, 그 타자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멈추고 혹은 타자들이 없을 때 나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을 잃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연인과 헤어지거나 타자를 상실했을 때 그 타자에게 부착되었던 내 모습과 자기 상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으로 공황이 오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공포가 오기도 하고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없는 상태이면서도 진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주어져도 이 타자 없이 함께 있을 수 있는 분들, 그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로맨틱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거 굉장히 어려워서 잘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외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 혼자 있는 걸 즐기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즐긴다는 얘기는, 내가 혼자 있는데 사람들하고 막 함께 있다가 나 혼자의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편안하다, 좋다, 나는 진정 혼자 있는 걸 즐기는 사람, 이건 외로운 게 아니에요. 외로운 걸 즐긴다는 거는 혼자 됐을 때 안락하고 편안하고 뭔가 되게 만족스러움, 이거 외로운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는 외롭지 않은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외로운 걸 즐긴다는 건 똑같이 혼자 있을 때 서성거리게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헛헛하고 쓸쓸하고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게 진짜 외로운 건데, 이 불편한 상태를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반복하려고 하는 그 희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 불편한 상태를 체화하고 내가 즐기는, 그게 진짜 즐기는 거거든요. 진짜 즐김이라는 건 좋은 느낌과 만족스러운 상태는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뭐 주의상스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진정한 즐김이라는 건 허용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갔을 때 쓸쓸하고 막 누구도 없고 헛헛하고 여러 가지 증상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 증상과 오로지 내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거 허용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허용하는 것이 진짜 즐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로맨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죽음 충동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딱딱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이런 삶의 어떤 부분으로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우리가 생의 충동과 살아있음의 충동에 살아있는 에너지에 매몰되고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이 죽음 충동을 도입할 것이냐, 생물학적으로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로 발화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할수록 삶의 차원은 저는 반드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 충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